피곤한 프리스랑의 피곤한 죽음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자성, 아까 계속 타자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자성으로서의 환상 내지는 죽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무성령에서 흰스크를 스치고 지나가는 환영적인 어두운 그림자는 낯설고 유령 같고 이 세상과는 다른 저 세상의 어떠한 것, 이미지 이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프리츠라는 영화 피곤한 죽음 1921년도 작품이에요. 더 미드 토트는 부분적으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성과 저성의 관계를 모델을 하고 있다는 점은 특이해요. 6행으로 되어 있는 독일 민요, 독일하면 Das Deutsche Volkslied in 6 Vers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행, 페어젠에서 어떤 운율로 되어 있죠. 운율로 6행으로 되어 있는 독일 민요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이 영화는 남편이 죽음을 되돌리고자 하는, 남편이 죽음을 되돌리고 다시 저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한 여자의 비극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낭만적이지만 비극적인 그런 것을 다루고 있다. 이 영화는 한스 안데르센의 어머니의 얘기, The Story of the Mother 가도 상당히 어떤 연상적인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피곤한 죽음은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한 남자가 등장하여서 도시 숙소로 가는 젊은 부부를 만나는, 젊은 부부가 이제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이상한 남자가, 흔히 낯선 것이죠. 낯선 남자가 그 마차를 세우면서 만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 낯선 남자는 젊은 부부가 머물 숙소에 한 개 머물면 되는데, 관객은 프레시백 속에서 이 남자가 공동묘지 옆에 토지를 구입하여 창문도 없고 입구도 없는 커다란 벽, 이른바 이 벽은 벽의 이미지인데, 벽의 모티브인데, 이 벽의 모티브는 죽음과 삶의 그런 경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 이런 것을 건축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곤한 죽음은 전체적인 서사가 거대한 죽음의 장벽이라는 건축술의 기호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이죠. 아내가 잠깐 밭에 나갔다 온 사이에 남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녀는 남편이 이 낯선 남자와 함께 나갈 생각하고 찾아 나서게 되죠. 그녀가 죽음의 장벽에 이르게 되자 이 장벽을 드러나는 유령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신의 남편도 발견하게 되고, 이 환상 속의 한 젊은 부인이 요절한 그의 애인을 대보 같은 죽음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이 대부라고 하는 것은 독일어로 하면 Gevater라고 그래요. Gevater Tod. 우리 파터 아버지 있죠. 그 get ge를 더붙이면 Gevater라고 그러는데 우리 동화, 그림 동화 있죠. 그림 동화에 대부 죽음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이 그림 동화, 아까 얘기한 안데르센의 어머니의 얘기, 이런 동화적 요소가, 그렇기 때문에 낭만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동화적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 같은 죽음이 대부로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대부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구해내기 위해서 저승세계로 들어가면서 자기 남편을 이제 붙들려고 합니다. 붙들려다 정신을 잃게 됩니다. 이 여인은 숙소에서 갑자기 사라진 자기 남편 또는 연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이제 삶과 죽음의 가로막은 있는 장벽의 입구를 찾지 못하고 지쳐 쓰러지게 되는데, 이 여인을 데려온 약제사가 정신이 들도록 각성제를 주고 깨워주게 되고, 이제 그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는데 다시 죽기 위해서 이제 극약에 손을 대죠. 다시 독약에 이제 손을 죽으려고 속에 되는데, 이 순간에 장면이 전환되고, 그녀가 죽음에 이르기 전에 겪은 일, 이제 죽음에 이르기 전에 겪게 되는 그런 이런 일이 이제 두 번째 플롯을 구성하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죽음에 넘나드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플롯이고, 두 번째 플롯을 구성해야 되죠. 그녀는 높은 벽을 들어설 수 있는 문에서 이어진 계단을 따라 죽음의 사자가 있는 곳에 도달하고, 그곳에서 세계의 촛불로 상징되는 생명들을 구하라는 그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세계의 촛불로 상징되는 생명, 요거는 그 촛불의 상징술이죠. 촛불의 상징술.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대부의 상당히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다 타러 들어가는 세계의 촛불 중 하나라도 구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촛불이 지금 막 타고 있는데
다타오는 촛불 중에 하나로도 여기서 구해낼 수 있다 그러면은 그녀의 연인 또는 남편은 다시 살아서 돌아온다는 그런 것입니다. 세 개의 타들어가는 촛불은 각각의 얘기를 갖게 되는데 이제 각각의 세 가지 에피소드로 세 가지 타들어가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얘기를 갖게 됩니다. 세 개의 에피소드는 다른 무대, 다른 시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데 공통적인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힘이라는 것이다 라고 했죠. 이 한 쌍의 연인과 죽음의 사자는 각각의 에피소드에 똑같이 등장한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영화의 후반부는 이렇게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세 가지 에피소드인데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랍의 공주와 그를 사랑하는 한 남자의 얘기로 칼리프의 방해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된다. 칼리프, 요거는 우리가 지금 요거 영화 다음에 보게 될 밀랍 인형의 밀실이라는 그런 것도 좀 볼 텐데 거기서도 이 칼리프가 등장합니다. 요거는 우리 칼리프는 아랍 세계죠. 그래서 아랍적인 이국적인 거 이런 것도 이제 낯선 겁니다. 이런 낯선 것도 이 시대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로 칼리프의 등장으로 나타. 칼리프는 이슬람교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황제의 여러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르네상스의 베니스를 배경으로 하여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모나가 자신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약혼 자의 계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얘기. 역시 결혼과 죽음이라는 모티브, 결혼과 죽음 이런 모티브가 에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죠.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 무대는 환상 속의 이번 중국으로 옮겨지는데 황제의 생일에 초대된 마술사의 시종과 시녀는 결국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서 여기에 이제 황제가 끼어들게 됩니다. 연인들은 마술사의 집합으로 탈출을 시도하지만은 결국 황제가 보낸 공사의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죽음이죠. 운명적인 죽음, 그죠?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 그 러브 스토리가 이 운명적인 죽음으로 다 좌절되고 있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전체적인 이 세 가지 에피소드가 하나의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피곤한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이 서사의 그런 틀과 굉장히 큰 주제와 작은 주제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큰 주제와 이게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표현주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체의 붕괴, 의식의 붕괴, 그다음에 실존의 붕괴 이런 것들이 이 영화에서도 주제가 되고 특히 죽음으로서 그것이 이제 붕괴가 극단적으로 우리 정신 착란, 그다음에 꿈의 모티브, 환상 속에 있는 것이 더욱더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 죽음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피곤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 개의 에피소드 각각 여주인공들은 계책으로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운명을 피하려고 하지만은 자기가 이제 여성이죠. 여성이 온갖 이런 계책을 꾸면서 이런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이런 것이 점점 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통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 세 개의 촛불이 꺼진 것을 막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여인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얻게 되지만 그녀 스스로의 죽음과의 계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연인과 함께 죽음의 길로 떠난다. 죽음의 여정으로 자기도 같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영화입니다. 죽음이라는 인간의 무기력의 영상 이미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벽, 이성세계와 저성세계 경계로서 그 앞에 서 있는 아주 왜소한 인간의 모습 사이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 이런 것들이 아까 건축 학적인 그 기호, 넘을 수 없는 커다란 벽 아까 나왔었죠, 그죠? 커다란 벽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프리츠랑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기호들을 이렇게 함께 나타내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서술적 측면에서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독일 미녀라는 부제가 달고 있는 이 영화는 죽음의 보편성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죽음, 사랑, 운명, 희생 이런 모티브들로 인한 동화 같은 소외감 이런 것들이 1921년이라고 하는 이 영화가 제작된 1921년이라고 하는 독일의 현실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3년 전에 또는 2년 전에
그 독일의 수많은 그런 젊은 여성들이 전쟁에서 자기 남편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현실 이런 것과도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이국 뭡니까 피곤한 죽음에서 이국적인 그런 에피소드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뭐 아랍 칼리프의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 중국의 그런 에피소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이국적인 환상으로서의 세계로서 밀랍 인형의 밀십이라는 것도 앞에 그 에피소드 여가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르투르 로빈스라고 하는 감독이 그림자, 밤의 환각이라고 하는 영화를 1923년에 만들었어요. 샤텐 아인의 네히트리케 할루치나치온, 밤의 환각. 역시 환각적인 그런 거, 현실과 환각 이런 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밤의 모티브를 통해서 파울 렌이라고 하는 그런 감독이 밀랍 인형의 밀실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1924년에 만들었습니다. 그게 박스 피구라는 카비네트, 밀랍 인형. 그 밀랍에서 그 우리 초를 만드는 거죠. 초, 양초, 밀랍 인형 그거로 만든 거. 이런 영화는 환각과 환상, 꿈과 깨어남, 억압과 욕망 사이 움직이는 주제와 모티브들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 밀랍 인형의 밀실은 로베르트 비네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이나 밀실이라는 건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카비네트. 밀실의 의미는 내가 로베르트 비너의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에서 마찬가지로 영화관을 의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영화관. 그 영화가 이런 칼리갈리 박사의 밀실은 이러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영화관처럼 천막에서 밀실에서 얘기를 생성함으로써 시대적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밀랍 인형의 밀실도 같은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귀한 직의 비극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영화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포 영화 제누이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20년대 로베르트 비너 영화예요. 여성 이름입니다. 이런 것들 또는 프리츠 랑의 도박사 마부자, 도박사 마부자 박사, 독토르 마부자 대 슈필러 또는 에런스트 루비치의 그로테스크한 사막의 영화 드라마 산고양이 디 베르크 카체 1921년도 영화 이런 것과도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내용적 또는 기법 면에서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파울 레니의 밀랍 인형의 밀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환상과 환각, 꿈과 깨어남의 주제는 1910년대 표현주의 문화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게오르 하임투인주의 유명한 시인들, 게오르 트라클, 그다음에 프린츠 베어펠, 에른스트 슈타틀러 유명한 표현주의 시인들이죠. 이들의 시와 산문 텍스트에서 광란, 광기, 꿈, 환각, 환상 이런 모티브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도구적인 이성, 우리 흔히 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테오도르 베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정부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던 그 시대가 요구했던, 시대가 획일적으로 요구했던 이런 도구적인 이성과 획일성, 시대적 사고에 대한 획일성 이런 것에 강조받은 이런 주체들이 흔히 붕괴된 주체, 그 다음에 위기에 봉착되는 주체들이 이것에 대한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이런 모티브로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밀랍 인형의 밀실도 역시 앞에 이상한 죽음처럼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이상한 죽음과 밀랍 인형의 밀실은 이런 서사 구조가 상당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요. 앞에도 젊은 부부가 이상한 그 죽음의 사자처럼 이렇게 이별을 간 사람을 만나서 그 남편을 이제 잃게 되는 그런 모티브로 인해서 그 모티브가 남편을 잃는 모티브가 이 세계의 얘기 속에 같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서사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근데 밀랍 인형의 밀실도 조금 굉장히 그 유사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 얘기도 4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밀랍 인형의 밀실에 있는 인물들에 관한 에피소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4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지는데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서커스 등이 보이는 대목장에서 어느 시인이, 어느 작가가 밀랍 인형의 밀실에서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를 구한다는 구직 광고를 보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밀랍 인형 수집가죠. 밀랍 수집가가 자기의 그런 밀실에 찾아온 그 젊은 작가에게 자기의 소장품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밀랍 인형으로 만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바그다드 마호멧의 교주인 칼리프 하론 안 라시드에 관한 얘기가 첫 번째 에피소드고, 두 번째가 러시아 황제의 공포의 차르인 이반에 관한 얘기고, 세 번째가 집단 살인자인 잭에 관한 이 얘기입니다. 이 3가지 에피소드가 이 밀랍 인형의 밀실에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인형들이에요. 인형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인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얘기를 전개할 방법을 몰라요. 이제 인형이라고 하는 그 형상을 만들었는데, 밀랍으로 초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요즘 같으면 스토리텔링을 더 붙여서 얘기를 꾸며야 되는데 이 스토리텔링을 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작가를 자기가 구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이 얘기를 전개할 수 있는 작가. 그래서 아까 나오는 젊은 작가가 이제 이 밀랍 인형의 그 밀실에 찾아가서 이 소개받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기가 얘기를 붙이는 방법으로 취합니다. 종이를 써서 종이에 이제 글을 쓰면서 얘기를 붙이면 그 얘기가 전개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내가 좀 얘가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밀랍 인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칼리브는 들어오고, 세 번째 에피소드는 젊은 자가 상상의 얘기에 의한 공포의 차로 이반이라는 얘기고, 이 이반은 도시를 공동묘지로 공포의 공동묘지로 변하게 하는 그런 것을 보여준다고 얘기를 좀 했었고, 세 번째 걸 잠깐 보면은 세 번째 에피소드 역시 젊은 작가가 종이에 얘기를 적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잠의 모티브죠. 잠이 역시 엄습화해서 잠이 엄습화해서 환상 세계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목장의 해전 목마와 어두운 뒷마당의 이미지가 서로 교차하면서 마치 오버랩처럼 이렇게 막 겹쳐지고 있어요. 하면서 공포에 휩싸여 현실에 빠져드는 가운데 집단 살인자 잭이, 아까 이 잭이라고 하는 그 밀랍 인형의 그 전시물 중에 마지막 전시물 잭이라고 있습니다. 그 잭이 그를 계속해서 출격하는 것 같은 그런 환상에 빠져듭니다. 도피할 곳이 없는 막장에서 작가는 잭에 의해서 목졸림을 당하는 것처럼, 이런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은 이 죽임을 당하는 그 자체가 보니까 잭이 갖고 있는 칼이 아니라 자신의 펜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적고 있는 그 펜으로서 보이는 것, 다시 깨어나면서 안정을 되찾습니다. 이 악몽은 젊은 작가와 밀실 소유자 딸 사이의 사랑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서 조금 긍정적인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3가지 에피소드인데, 3가지 원래는 작가가 제일 처음에 밀랍 인형의 밀실에 와서 이 밀랍 전시물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의 에피소드가 제일 첫 번째 에피소드죠. 그 에피소드는 그 일반적인 안에 그 도입 내지는 뭐 전개 과정의 에피소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가지 그 이후에 밀랍 인형하는 에피소드는 죽음하고도 상당히 연관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그 이반 황제와 그 잭 리퍼에 관한 집단 살인자 잭에 관한 그런 에피소드는 전형적인 죽음의 모티브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제일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나타나고 있는 칼리프 황제의 그런 에피소드는 그 결혼 에피소드죠. 물론 죽음 같은 점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결혼 에피소드가 연관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공포와 환상의 관계, 환상과 공포의 관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질적인 것과 환상적인 것, 이런 관계가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얘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낭만주의 요소가 굉장히 아까 저게 많이 나타났었죠. 낭만주의 요소. 그래서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독일의 낭만주의 비련, 환상적인 예술적 주제와 표현주의 영화의 모티브들은 이 사회적 무기력과 소외 현상,
주체가 느끼고 있는 소외 현상 이런 것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 시대의 시대 정신 내지는 그 사회적 의미, 사회적 맥락과도 굉장히 유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우리가 다음에 본 그 파울 베게너 전에 한번 프라하의 학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이 파울 베게너라는 감독인데요. 이 파울 베게너의 그 골렘 그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가? The Golem We Are in the World Come 1920년 이런 것을 잠깐 볼겠는데 특히 이 골렘이라고 하는 그 골렘 신화 이 골렘 신화는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안드로이드 신화와 연관된 창조 신화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 중세 시대 체코 프라하의 랍비인 레브라고 하는 이 랍비의 오래된 유대교에서 나오는 찰력 인형, 흙으로 만든 그런 인형과 연관을 짓고 있는 것이 이 골렘이라고 하는 그 영화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파울 베게너는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 골렘의 영화를 이 시기에 한 3개를 만들죠. 3개를 만드는데 이 앞에 골렘 앞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골렘하고 여기 3가지 유형인데 여기서는 1920년대 골렘 그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가 라고 하는 그런 골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3가지 유형을 하고 있죠. 파울 베게너 이전에 헨리 가렌과 함께 골렘 1914년 골렘 두 번째는 골렘과 무희 골렘 und die Tänzerin 무희 1917년에 만든 이거하고 세 번째가 골렘은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골렘에 대한 주제를 세 번째의 영화에서 심화시키고 있다. 지금 1914년, 1917년, 요거는 1920년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골렘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진흙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골렘이라는 전체의 의미가 1908년에 야곱 그림은 은둔자의 신문에 첼모의 전설을 게재하게 되는데 첼모의 전설 이제 여기에 골렘과도 연관이 있고 있는 문적인 그런 얘기죠. 그래서 수천 년간 유대교의 대상이 된 골렘은 독일 문학에서의 소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 표현주의 영화 내지는 그 바이마르 공화국 초창기 영화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8년 이후를 얘기하게 되는데 1918년 이전에 그런 영화 우리가 전에 한번 그 호먼클루스 같은 영화를 약간 내가 얘기했었죠. 호먼클루스 영화 1916년인가요? 그때 영화는 이거는 이런 이 시대 여기 1914년, 17년 이 시대 1920년에 이런 시대와 연관돼서 새로운 인간의 유형 이런 것들도 자기 하나의 위협적인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와 연관되고 있습니까? 이질적인 거. 예? 아까 타인적 개념 있죠? 타인 개념, 이질적인 것, 낯선 것 이런 것과도 굉장히 연관을 지니고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아까 조금 심화된 것이 타자성의 그런 심화된 관계가 죽음. 이질적인 건 심화된, 낯선 건 심화된 건 죽음으로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 인종인가 어떤 괴물과 같은 어떤 이미지 이런 것도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로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이런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 이 골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